그래서 요즘 많이 유행하는 방법은 배우자가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까지 상속재산을 받고 그 다음에 2차 상속을 고려해서 나머지는 자녀들이 상속재산을 받은 다음에. 안녕하세요. 상속증여 마스터 김민식 세무사 채널을 운영하면서 세무법인 YG엔텍스 용산 VIP 지점의 대표 세무사를 맡고 있는 김민식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세무사님 26년은 상속이나 증여하기에 좋은 때일까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좋은 시기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상속증여를 하기 좋은 시기다 라고 하면 자산 가격들이 조정을 받는 시기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상 현재 2026년 지금은 주식 가격이나 또 부동산 가격들이 조금은 상승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속증여를 하기에 좋은 시기다 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상속이나 증여하는 사례가 좀 늘어났을까요? 사실 상속 같은 경우에는 사망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에 따라서 특별하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겠지만 증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서 증여 타이밍이 좋은 시점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증여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마 제 생각에는 부동산 가치가 계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라고 보는 시야가 조금 더 많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지금 현재 우리 정책의 분위기가 고유세라든지 양도소득세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증여를 하는 그런 횟수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맡고 계신 사건 중에서 좀 독특했던 사건 있었을까요? 독특했던 사건들은 보통 상속인들 간에 분쟁이 있는 건들이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예를 들어서 협의가 되지 않아서 소송을 한다거나 옛날에 모르고 지냈던 다른 이복 형제 자매들이 나타나서 유류분 청구를 한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상속세 신고하면 10년치 계좌 내역을 모두 본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어떤 게 직접적으로 세금과 연결이 될까요? 우리가 상속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국세청이 10년 동안의 계좌 내역을 본다라고 하는 사실은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세금적인 측면에서 보면 크게 세 가지 세금과 연동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상속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증여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종합소득세와 연결이 되는데요. 먼저 상속세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리가 일정 기간 이내에 인출을 하고 그 인출한 금액의 출처에 대해서 소명을 하지 못하면 상속세로 과세할 수 있는 규정을 세법에서는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 입장에서는 일정 기간 내에 출금한 금액들이 많은데 어디에 썼는지 모르는 금액이 있다고 한다면 상속세를 추가 과세하기 위해서 당연히 통장 계좌를 들여다보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측면인 증여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10년 이내에 증여한 내역은 국세청이 추가적인 증여세로 과세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추가적으로 증여한 증여세는 10년 이내에 있는 내역에 한해서는 다시 상속재산에 합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 입장에서는 당연히 계좌를 들여다보려고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종합소득세 측면인데요. 사실은 이 부분은 일반인들이 많이 놓치시는 부분이기도 한데 우리가 일정 금액들이 통장에 입금되게 되면 사실은 국세청은 특정 소득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속조사 과정에서 10년치 계좌를 보는 과정에 그러한 월세 소득 같은 것들이 노출이 된다면 신고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로 과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부 사이에 계좌이체도 있는데 이거를 증여로 보거나 혹은 상속재산으로도 문제가 될까요? 실제 우리가 실무를 하다 보면 부부간의 계좌이체 내역 때문에 문제가 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원칙적으로는 부부끼리 이체한 내역도 증여에 해당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일반적인 부부 사이에 있어서 생활비라든지 자녀의 교육비라든지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금액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 증여로 보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증빙이 있고 해당 금액이 배우자의 재산을 형성하지 않았다면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케이스가 있을까요? 남편이 아내에게 매달 얼마씩 했는데 문제가 된다거나 좀 예시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실제로 신고를 했던 그런 사례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외벌이 남편이 한 달에 1,000만 원 가량을 생활비로 본인의 배우자에게 이체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그중에 일부는 생활비에 사용을 했지만 일부는 본인 명의의 예금으로 저축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런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국세청 조사관이 이 배우자 명의로 예금된 금액에 한해서는 사전증여 재산으로 보고 상속재산에 합산해서 과세를 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배우자들끼리는 10년에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어서 문제 아닌가요? 문제가 없지 않나요?
이 부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오해를 하시는 부분인데요. 사실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년간 6억까지 증여세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증여세가 없는 것과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것은 별도로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증여세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상속재산으로 합산이 돼서 상속세로 정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재산을 형성하지 않는 안전한 한도는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사실 세법에 특정한 한도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제가 납세자분들께 말씀을 드릴 때에는 생활비 등을 이체받아서 배우자의 명의로 자산을 형성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모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뭐 예를 들어 한 10만 원씩 매달 이체하는 거 이런 거는 문제 없다고 보면 될까요? 그런 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사실 이런 경우에는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10만 원을 받아서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10년 동안 모두 다 저금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사전증여 재산에 해당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 지속적으로 일정한 금액 이게 포인트일까요? 플러스 본인의 재산 형성까지가 최종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부모님 병원비나 아니면 간병비를 자녀가 대신 결제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이게 나중에 상속세 신고에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굉장히 많이 다툼이 발생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살아생전 부모님의 병원비 등을 자녀가 대납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원칙적으로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자녀가 대납한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공제를 해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 대납한 금액들이 부양 의무를 다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법원의 관점은 이와는 조금 다르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와는 조금은 다른데요. 무조건적으로 자녀가 살아생전에 부모님의 병원비 등을 대납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공제가 안 되는 것은 아니라 부모님이 당장 소득은 없었을지언정 재산이 충분히 있고 그 대납한 비용들을 나중에 상속인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채무로서 먼저 공제를 하는 것에 충분히 협의가 됐다면 상속재산에서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무적으로는 국세청과 이런 법원을 가서 다투는 과정들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웬만하면 부모님의 재산으로 사용을 해라 라고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약간 꼼수 질문인데 상속세가 좀 적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상속세가 적게 나오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하는데요. 첫 번째가 상속 공제 관점, 그리고 두 번째가 재산의 분산 관점입니다. 먼저 상속 공제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속이 발생했을 때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해 주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배우자가 살아있었다면 추가적으로 5억에서 최대 30억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우자 공제는 법정 상속 재산을 한도로 해서 추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30억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속 공제 한도를 잘 계산을 해서 적용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따라서 이 부분을 적용할 때에는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팁을 하나 더 드리면 이 상속세는 연대 납부 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속인들 간의 세금을 한 명이 전부 다 납부한다라고 해도 추가적인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요즘 많이 유행하는 방법은 배우자가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까지 상속재산을 받고 그 다음에 2차 상속을 고려해서 나머지는 자녀들이 상속재산을 받은 다음에 발생한 상속세는 모두 배우자가 납부하는 식으로 많은 절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좀 더 활용하면 좋은 제도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것 외에도 상속공제에는 여러 많은 그런 규정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금융상속공제부터 살펴보면 만약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 금융재산이었다라고 한다면 2억 원을 한도로 그 금융재산에서 20%까지 추가 공제가 되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재산의 비율을 조금 조정해 놓으시는 것도 중요한 절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라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요. 돌아가신 피상속인과 자녀가 계속해서 10년 이상 같은 주택에 거주를 했다면 1주택에 한해서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제도인데요. 물론 최대 6억까지 되는 공제이기 때문에 규정이 좀 까다롭습니다만 돌아가시는 시점 기준으로 10년 동안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보유했던 주택이 한 채이고 또 계속해서 10년 동안 거주를 했고 중간에 왔다 갔다 한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규정을 꼼꼼히 살펴서 공제를 적용받으시면 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업상속공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최근 언론에 도시 외 지역의 대형 베이커리 공제로도 이슈가 한번 됐었죠. 사실 부모님이 10년 이상 경영한 그런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를 물려받으면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한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공제 금액이 매우 큰 만큼 굉장히 규정들이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서 공제를 받으신다면 많은 절세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